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 잘 보내셨죠? 오늘부터는 챕터 10 Introduction to Artificial Neural Network with Keras 딥러닝이라고 알려진 이런 모형들에 대해서 이제 중간고사 이후부터는 요 후반부 그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Introduction to Neural Network 챕터에서는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될 텐데요. 첫 번째, 이 뉴럴 네트워크 모형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바이올로지컬 이런 시스템을 수학적 모형화하겠다라는 아이디어로부터 출발한 뉴럴 네트워크 모형 시작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케라스의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이 기술을 어떻게 하면 구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모형을 구현할 때 여러 가지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그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어떤 식으로 튜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럴 네트워크의 기원은 요 바이올로지컬 뉴론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요 바이올로지컬 뉴론이 인간의 몸에서 신호를 전달해요. 그래서 요 신호를 전달해가는 이런 구조가 인체에선 이런 식으로 모형화되는데, 그럼 요런 뉴론을 이 수학적으로 통계적으로 모형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출발한 게 요런 시각화예요. 요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뉴런들이 네트워크 형태를 이루어가지고 그 신호를 전달해가면서 요걸 수학적으로 모형화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식이고요. 요거를 좀 더 수식적으로 표현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기가 지금 인풋 데이터고요. 그래서 X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X는 지금 여기서 그러면 3차원 데이터죠. 3차원 데이터고, 3차원 데이터가 들어와서 4차원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4차원으로 나온 게 다시 4차원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런 식이다 보니까 지금 여기 X의 디멘션이 3 by 1이라고 하면은 요 W는 1 by 3로 해야겠군요. 음, 1 by 3. 그리고 3 by 1. 3 by 1 맞군요. 네. 그리고 얘가 만약에 4개로 나가야 되니까 W 매트릭스는 4 by 3가 될 거고요. 그래서 4 by 3에다가 3 by 1을 연산을 해가지고 4 by 1이 나오게 되고, B 같은 경우에는 역시 4 by 1으로 해가지고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게 그 선형으로 구성되면은 안 돼요. 이게 사실 요 시그마가 비선형성을 주는 함수인데, 요게 없다고 치면은 결국 요 선형 함수들의 이렇게 컨볼루션한 선형 함수들만 해가지고 컨볼루션하면 결국 결과적으로 또 선형이 나와 버려가지고 비선형성을 주기 위해 여기 시그마라는 비선형성을 주는 함수를 추가해서 이런 식으로 뉴럴 네트워크 모형이 구성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요게 f1 함수가 적용돼서 두 번째로 나오고, 요 f1x가 나온 상태에서 f2 함수를 적용해 가지고 여기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가 나온 거에 f3 함수를 적용해서 이제 마지막 y 값이 나오는, 요런 형태로 모형화한다는 거를 알 수 있겠어요. 네, 다음은 로지컬 컴퓨테이션 with neurons인데, 요런 뉴런들을 사용해가지고 and나 or이나 not을 표현하는 그런 것에 대한 수학적인 모형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지금 저희가 요렇게 올라가는 그런 거를 f1x로 표현을 했었는데, 요게 사실 시그마 wx 플러스 b의 형태잖아요. 여기서 w랑 b의 파라미터를 잘 해서 넣으면은 처음에 들어왔던 게 만약에 뭐 0이라면 똑같이 그걸 0을 리턴하게끔 뭐 이런 식으로 C를 A와 같게끔 리턴하도록 뭐 추정해 주게 될 수도 있을 거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0과 1이 리턴됐을 때 AND 연산을 수행해 가지고 0, 뭐 OR 연산을 수행하게 된 경우에는 뭐 1을 리턴하는 뭐 이런 종류의 네트워크들이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짜여 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A and not B 뭐 이런 결과가 나오게끔 뭐 여러 가지 로지컬 연산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네트워크 모형이 되겠어요. 네, 다음으로는 되게 초창기에 제안된 뉴럴 네트워크 모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The Perceptron이라고도 불리죠. Perceptron이라고 불리는 Artificial Neural Network Architecture인데 보시면 1957년도에 이미 되게 일찍 제안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로지컬한 그런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서 그 액티베이션 펑션 시그마를 스텝 펑션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스텝 펑션은 뭐 결과가 0 아니면 1이 나오게 하거나 아니면 사인 펑션으로 해서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1이 나오게끔 이렇게 스텝 펑션을 잡아서 여기 인풋들이 어떤 게 들어왔으면은 그 결과는 뭐 0 아니면 1이 되게끔, 그래서 참 또는 거짓, 아까 말한 로지컬한 그 연산을 표현할 수 있게끔 뭐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은 이런 게 펄셉트론 모형이 되겠어요. 네, 그 다음에 앞에서 말한 심플한 버전을 확장해가지고 아웃풋 레이어를 여러 개 이렇게 구성할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all neurons in a layer are connected to every neuron in the previous layer 이렇게 연결이 모두 구성된 경우에 이거를 fully connected layer 또는 dense layer라고 부르고요. 이런 상황을 수식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여기서 이 fi는 스텝 펑션으로 된 경우고요. perceptron의 경우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아까 저는 WX로 썼는데 XW로 쓰고 있잖아요. 이건 수식적으로인 표현으로 뭐 어떻게 써도 상관이 없는데 이쪽 동네에서는 XW를 조금 더 많이 쓰는 걸로 보여요. 근데 네. 아무래도 저희 통계학과 쪽에서는 그 모형 적을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익숙해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쪽과 관련된 공부를 하게 되면은 논문 같은 거 읽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도 되는데 차원만 잘 생각해주면 결국 같은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해석하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방금 배운 이 펄셉트론을 어떻게 파이썬으로 구현하는지에 관련된 설명인데 펄셉트론 클래스 implement a single TLU network 여기서 TLU는 그냥 펄셉트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아까 threshold logic 유닛인가? 이럴 거예요. 앞에 슬라이드 정도의 그림에 설명이 되어 있는 threshold logic 유닛이 이 TLU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이 싱글 TLU 네트워크를 파이썬 코드로 구현을 하려면은 이 펄셉트론이란 거를 임포트해서 사용하면 되고요. 네, 여기 아이리스 데이터를 불러서 펄셉트론 모형을 적합시키는 예제를 보면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요 펄셉트론 요거 같은 경우엔 스토캐스틱 그라디안 클래시파이어를 사용했을 때 파라메터를 로스를 펄셉트론으로 두고 러닝 레이스를 컨스탄트 예타를 1로 두면은 지금 요 펄셉트론 모형 사용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또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그 펄셉트론 모형을 하나만 사용하게 됐을 때 리미테이션들이 있다는 거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some of the limitations of perceptrons can be eliminated by stacking multiple perceptrons called multilayer perceptron MLP라고 불리는데 이렇게 MLP를 사용하게 되면 그 펄셉트론을 하나만 사용하는 거에 단점을 극복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고 있는 단점은 XOR 연산인데요. 이 펄셉트론을 한 개만 사용하면 이 XOR 연산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아까 앞에서 뭐냐 네트워크 연산들로 뭐 AND, OR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로직한 연산들을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표현할 수 없는 연산이 이런 XOR 연산인데 이 XOR 연산은 0, 0 하면은 0을 보여줘 0이고 1, 0 XOR은 1이고 0, 1 XOR은 1이고 그다음에 1, 1 XOR은 그러니까 여기 지금 XOR 연산이 들어간 거예요. XOR 연산을 취해주면 0이 되고 요런 게 XOR 연산인데요. 요 상황을 그래프로 나타낸 게 이거예요. 0,0은 0이고 이게 그 네모가 0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모가 0, 세모가 1.
네, 이러면은 XOR 연산을 그래프로 나타낸 상황이 이거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사실 싱글 퍼셉트로는 이 상황을 무형화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지만 지금 이렇게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사용해가지고 지금 X1과 X2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두 단계를 구성하면 이 나타나는 결과가 XOR이 되도록 얘네들을 구성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네. 네, 그래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이용하면 좀 더 복잡한 논리적인 관계들을 표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딥러닝에서 요거 네트워크들을 딥하게 쌓으면은 되게 복잡한 관계들도 이 네트워크들이 스스로 학습해 가지고 모형을 만들어 줄 수 있다. 뭐 약간 요런 느낌으로 가게 돼요. 네, 그러면은 챕터 10의 코드 설명 부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패키지들을 읽어오고요. 네, 필요한 패키지들을 읽어오고, 그리고 텐서플로우 관련해서는 여기 중간에 코드가 있는데, 이 부분만 한 번 더 살펴보면은, 아무래도 텐서플로우를 지금 텐서플로우 버전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tf.version 하면은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텐서플로우 버전이 2.3.0이다. 뭐 이런 거 확인해 줄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예제 데이터는 아이리스 데이터 사용할 거고요. 아이리스 데이터를 읽어온 다음에 그 페탈 랭스랑 페탈 위스를 뽑아 와가지고 아이리스 점 타겟이 0인지 아닌지 요 0 라벨이 그 세토사였었던 것 같은데 그건인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모형을 펄셉트론으로 펄셉트론으로 적합시키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요. 그래서 펄셉트론으로 적합시킨 다음에 디시전 바운더리를 그려보는 네, 함수가 되겠어요. 펄셉트론으로 나온 코이피션트랑 인터셉터를 이용해 가지고 디시전 바운더리를 그려서 판별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적합된다라는 거를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펑션은 네, 그 앞에서 설명드린 액티베이션 펑션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그거를 그림으로 그리는 코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아래 부분 역시 XOR 예제 그 모양 그림 그리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한번 쭉 살펴보시고요. 다음 내용들은 좀 더 설명을 드린 다음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거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의 예제고요.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트리 모형이랑도 어느 정도 비슷하죠. 어떻게 보면 디시전 트리 모형도 요 하나의 노드에서 그 얘가 어떤 피처에 대해서 뭐가 작아, 커, 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잖아요. 어떤 피처에 대해서 작아, 커, 작아, 커 이런 식으로 트리 모형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뎁스에서 뭔가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내는데 얘도 살짝 그 트리의 연속화된 버전이라고 할까요? 약간 그런 느낌을 주는 걸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좀 그 비선형적인 논리적인 관계를 비선형적이래. 그 아무튼 좀 복잡한 논리적 관계를 모형화하기에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이 모형이 좋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when an artificial neural network contain a deep stack of hidden layer, it is called a deep neural network. 그러니까 딥 뉴럴 네트워크는 딴 게 아니라 이런 레이어를 여러 개 쌓게 되면은 그거를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불러요. 그래서 가끔 그리고 또 쉘로우 네트워크이라는 용어도 쓰이기도 하는데 이게 층이 뭐 많지 않은 예를 들어 세 층 정도 이하의
그 좀 층이 적은 경우엔 그런 걸 쉘로우 네트워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요번에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요 딥 뉴럴 네트워크는 이런 식으로 뭔가 그 모형의 층을 깊이 쌓은 그런 모형들에 대해서 연구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F1, F2, 점점점점점 해서 Fn, X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레이어를 이렇게 함수로 표현한다면은 이렇게 함수들을 이렇게 논리니어한 함수들을 여러 번 적용해 가지고 그걸로 결과를 나타내는 뭐 이런 식의 모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초창기에 이 딥뉴럴 네트워크나 아니면 뉴럴 네트워크 이쪽 방법들이, 어, 파라메터를 추정하는 게 쉽지가 않아가지고 잘 사용되지는 않고 있었었는데, 이게 1986년도에 이 기술이 나오면서 한 단계의 발전이 일어나고요. 이게 백프로파게이션이라는 기술인데, 사실 이 백프로파게이션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라디안 디센트인데, 체인 룰을 사용한 그라디언 디센트라고 사용하면 돼요. 사실 네. 그래서 요 간단하게 요게 왜 이런 건지, 왜 백프로파게이션이라는 이름이 붙었는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예제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모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개랑 고양이를 클래시파이 하고 싶을 때 그러면 요 x는 이미지 데이터예요. x는 그러면 차원이 뭐 예를 들어 24 곱하기 24 곱하기 3 그러니까 24 그 가로 세로 24 곱하기 24에다가 채널 정보에서 그 RGB 그 뭐 그 세 가지 색상의 합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24 곱하기 24 곱하기 3의 그 행렬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요 그림의 행렬을 집어넣었을 때 요 그 모형이 그 그림을 받아가지고 0 그 고양이에 가까우면 그 0, 더그에 가까우면 1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딥러닝 모형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f라는 함수는 사실은 보면 f는 f1 따다다닥 해가지고 fn x 뭐 이런 식으로 딥하게 구성이 되겠죠. 딥하게 구성되는 모형이 될 거고요. 근데 그러면 저희가 보통 머신러닝 이런 거 할 때 그 코스트를 그러니까 로스를 미니마이즈 하잖아요. 그래서 로스라는 걸 디파인을 해가지고 로스는 보통 어떤 식으로 디파인이 되냐면 요 fx랑 y의 거리가 얼마나 가깝게 만들 수 있는지. 그래서 그 fx랑 y의 거리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그 파라메터를 추정하게 되고요. 그래서 로스를 그 fx와 y의 거리를 나타내는 뭐 그런 함수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그 함수를 L 함수라고 치고요. 여기서 보면은 데이터가 기분이에요. 그래서 x랑 y는 데이터라서 주어져 가지고 기분인 거고요. 저희가 궁금한 건 요 세타를 추정하는 거예요. 요 세타는 지금 여기 딥러닝 모형을 만들 때 들어가는 파라메터들. 아까 f1 요거 x 했을 때 요거를 시그마의 wx 플러스 b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w랑 b가 전부 요 세타에 포함돼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전부 추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세타 수가 엄청 많기는 한데 그래서 아무튼 요 문제를 푸는 거는 그 로스를 미니마이즈 하는 세타를 찾는 그런 문제로 바뀔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 문제를 풀 때 그라디안 디센트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세타를 업데이트해 나가는 방식으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까지는 사실 여러분들 앞에서도 배웠고요. 근데 여기서 음, 요 페이퍼에서 했었던 내용에서 다른 점이 뭐냐면 요 딥뉴럴 네트워크는 그 그 F라는 모형이 이렇게 딥하게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체인 룰을 적용해 가지고 이거를 좀 빠르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 저희의 모형이 이렇게 세 층으로 이루어진 모형이라고 치면은 이 f 세타 x의 x를 넣었을 때 f 세타 x의 값을 구할 때는 이렇게
앞으로 구해지게 돼요. 그래서 x를 집어넣었을 때 f1x를 먼저 구하고, 그러니까 컴퓨터가 값을 구하는 알고리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f1x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그걸 넣어서 f2x를 구하고, 그 다음에 f3를 x를 구하고, 이렇게 차근차근 이루어지고요. 그런데 이거를 미분해가지고 그라디언 업데이트를 해주는 과정에서는 요거를 거꾸로 해나가게 돼요. 그래서 거꾸로 해나가는 게 무슨 뜻이냐면, F3 요거 프라임, 이게 체인 룰을 적용해가지고 미분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먼저 지금 요 F 세타 X를 계산할 때 지금 F1X, F2X, F3X 이거 다 계산을 하잖아요. 그럼 그 계산됐던 값들을 이용해서 F2, F1X를 집어넣어가지고 여기서 요 값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F1X를 집어넣어서 요 값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F1 프라임 그 X를 집어넣어서 값을 구하고요. 그래서 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역순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앞에서는 그냥 X를 집어넣으면 F1X, F2X, F3X를 구했다면 그 미분값을 계산할 때는 F2, F1X 얘를 먼저 넣어서 그 마지막 거 구하고 그 전 거 구하고 이런 식으로 뒤로 오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백 프로파게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그냥 그라디언 업데이트에 체인 룰을 적용했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이게 그 컴퓨터 알고리즘적으로 구현할 때 어떻게 하면 이걸 빠르게 계산할 수 있을지 이런 쪽 측면으로 생각했을 때 이걸 좀 이런 내용들을 알고리즘적으로 조금 효율적으로 바꿔가지고 제한된 그런 게 백프로파게이션이라는 기법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이게 사실 손으로는 수식으로는 계산하기가 간단할 수 있지만 그 일반적인 이런 딥한 모형에서 이걸 다 미분하는 부분들 코딩하고 이런 건 부분은 그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 그런 부분이 복잡하다 보니까 이 케라스 같이 이런 부분을 좀 컴퓨터가 알아서 해줄 수 있게 해주는 부분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돼서 뭐 자동으로 뭔가 해주는 부분들이 많이 발전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 케라스나 텐서플로우 2 케라스 뭐 이런 걸 사용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런 복잡한 네트워크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파이썬으로 구현할 수 있을지를 계속해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액티베이션 펑션의 종류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해 놨는데요. 지금 여기 비선 형성을 주기 위해서 여기 f1x를 쓸 때 얘를 시그모이드 wx 플러스 b의 형태로 보통 쓰는데, 여기서 얘 펄셉트론의 경우에는 이 액티베이션 펑션이 스텝 펑션이다. 스텝 펑션이다라는 거를 말했었고요. 그런데 또 많이 썼던 그 초창기에 많이 쓰였던 그 액티베이션 펑션은, 그러니까 1980몇 년, 90몇 년 요때 제한됐었던 액티베이션 펑션은 시그모이드 펑션을 쓰는 걸 제한했었고요. 그게 요런 모양인데, 근데 이게 시그모이드 펑션 같은 경우엔 요 끝쪽에 갔을 때 미분값이 0에 가까워가지고 파라미터들을 업데이트를 할 때 이 업데이트가 잘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좀 안 좋다 해가지고 요즘 제일 많이 쓰는 건 렐류예요. 네. 그래서 그 딥뉴럴 네트워크 모형을 만들 때 추천하는 거는 그 네트워크를 이렇게 구성을 하잖아요.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이 가운데에 있는 히든 레이어의 액티베이션은 이 렐류를 쓰는 거를 많이 추천을 하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탄H를 쓰기도 하는데 어, 네, 그 추천하는 거는 요 렐유나 뭐 또 LU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고요. 그리고 마지막 레이어만 바꿔요. 이게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오는데 이 결과가 나올 때는 결과가 지금 렐유를 하면은 렐유 값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결과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0에서 무한대 사이의 값을 가져요. 근데 저희가 문제를 풀 때 결과가 0에서 무한대 사이가 나오기를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덕랑 개랑 고양이 클래시파이어를 만들고 싶어요. 그럼 결과가 0에서 1 사이가 나오기를 바라겠죠. 그래서 0에 가까우면 덕이라고 하고 1에 가까우면 캣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을 테니까 음,
아, 나는 마지막 아웃풋 레이어에서 결과가 0에서 1 사이로 나왔으면 좋겠어. 이러면은 이제 아웃풋 레이어의 액티베이션은 시그모이드 함수를 쓰는 거죠. 왜냐하면 시그모이드 함수를 쓰면 결과가 지금 0에서 1 사이에, 여기 지금 초록색이 시그모인데 결과가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모형의 목적에 맞게끔 아웃풋 레이어의 액티베이션은 그거 목적에 맞게끔 잡아주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요 안에 있는 히든 레이어의 액티베이션은 뭐 value를 제일 많이 쓰고요. 뭐 LU 이런 거나 또 쓰기도 하고 해요. 그래서 디폴트는 value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리그레션 MLT인데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모형을 이용해서 리그레션에 사용할 수도 있고요. 클래시피케이션에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리그레션에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가 책에 또 소개가 되어 있고요. 뭐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아웃풋 액티베이션이랑 로스 펑션이에요. 요 부분 클래시피케이션 MLP랑 리그레션 MLP의 제일 큰 다른 점은 요 두 부분만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뭐 인풋 뉴런이야 지금 인풋 받는 그런 데이터의 차원에 맞춰주면 되는 거고 히든 레이어도 내가 얼만큼 쓸지 뭐 이런 거 결정하는 거 문제에 따라서 결정하는 걸 결정하면 될 부분들이고요. 이 아웃풋 뉴런은 요 1차 하나죠. 그러니까 리그레션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결과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사이의 실수 하나가 나타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다르네요. 사실 카테고리 그 클래시피케이션이랑 아무튼 아웃풋 뉴런 하나고 그 다음에 히든 액티베이션은 여기 중간에 네트워크들의 액티베이션들인데 렐류 제일 많이 써요. 아까 앞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히든 레이어들은 렐류 많이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 액티베이션 같은 경우엔 이게 결과가 WX 플러스 B 해가지고 요 X 부분은 많은 네트워크에 나와가지고 결과들이 될 거고 거기에다가 WX 플러스 B 하면은 결국 요 마지막 결과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사이의 값을 갖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아웃풋 액티베이션을 안 써도 된다는 거고 아니면 그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함수 형태를 여기 앞에 쌓아가지고 액티베이션을 달아도 돼요. 그래서 아웃풋 액티베이션은 뭐 안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그 문제의 상황에 맞춰서 쓰기도 하고 할 수 있다는 거 알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로스 펑션으로는 민스퀘어 에러 로스 제일 많이 쓰고요. MAE나 휴벌 로스 이런 것도 아웃라이어가 많은 경우에 이런 로스도 쓰기도 한다라는 거 정도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클래시피케이션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인데 다른 점 같은 경우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웃풋 뉴런이 그 바이너리아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봤을 때는 아웃풋 뉴런이 한 개였는데 여러 그 경우에 따라서 원펄 클래스가 될 수도 있고 원펄 라벨이 될 수도 있고 제일 많이 당면하는 상황이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은 음, 여러분이 지금 그 개나 고양이나 아니면 토끼 이런 식으로 네, 그 어떤 그림을 보고 개인지 고양이인지 토끼인지 맞춰내는 그런 모형을 적합시키고 싶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레이어들을 통과해서 여기 결과가 나올 거예요. 결과 값이 A 값이고 B 값이고 C 값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 A, B, C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사이의 값을 갖게 돼요. 하지만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 결과가 개일 확률 고양이일 확률, 토끼일 확률이 나오게 되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이 A, B, C를 어떤 그 프로세스를 통해서 다 합쳤을 때 1이 되고 그리고 확률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게 해주기를 바라는데 거기에서 소프트맥스 함수를 사용해요. 이 소프트맥스 함수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쪽 개에 대해서 계산을 할 때는 2의 A승 더하기 2의 B승 더하기 2의 C승에 2의 A승 요거를 개에 관련된 확률로 리턴을 해주고요. 고양이에 대해서는 뭐 2의 B승 2의 A 플러스 2의 B 플러스 2의 C에 2의 B승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고양이 얘를 개 그 다음에 토끼는
이해시겠죠.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게 알아낼 수 있는 게 이 결과는 항상 0보다 크고요. 1보다 작고 다 합쳤을 때 1이 돼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프트맥스 함수를 적용해 가지고 결과를 나타내면 나중에 저희가 그 결과값들로 해석하기가 편하죠. 아무래도 제일 확률이 그 확률 같은 느낌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확률이 제일 큰 걸로 저희가 판별을 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 결과값이 개가 0.1이고 고양이가 0.99 0.8이고 토끼가 0.1이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지금 이 적합된 모형을 통해서 고양이일 확률이 제일 높으니까 고양이라고 하자 해가지고 고양이로 판단하게끔 네, 이런 식으로 모형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아웃풋 레이어 액티베이션은 소프트맥스 이런 걸 볼 수가 있고요. 멀티 라벨 퍼셉트로는 조금 달라요. 이 멀티 라벨 퍼셉트로는 뭐냐면 라벨이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라벨이 뭐 예, 아니요, 뭐 요런 라벨이 여러 개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옛날에 엠리스트 데이터 봤었을 때 1부터 10까지의 엠리스트 데이터에서 얘가 5보다 커? 5보다 커? 그 다음에 얘가 홀수야? 5보다 커? 그 다음에 홀수야? 홀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라벨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6이 들어왔으면 얘는 5보다 크죠. 그러니까 1이고 홀수 아니죠. 1, 0. 그래서 답이 1, 0이 되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멀티라벨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웃풋 뉴런이 라벨별로 한 개씩 있어야 되죠. 이 라벨별로 한 개씩 결과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아웃풋 레이어 액티베이션은 각각에 관련해 가지고 확률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음, 이걸 두 개 다 합쳤을 때 확률이 합이 1이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 문제를 풀었을 때 5보다 클 확률이 예를 들어 0.7, 홀수일 확률이 0.7. 그러면 두 개 합쳐서 1이 될 필요는 없죠. 이게 0.5보다 넘으니까 5보다 클 확률 1. 그래서 그러면은 1, 1 이런 식으로 판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멀티라벨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상황에서는 뭐 소프트맥스가 아니라 요 로지스틱으로 아웃풋 레이어를 잡아주면 될 거고요. 그러니까 로지스틱이라고 하면 이 각각의 결과값들이 0에서 1 사이의 값이 나오게끔 해주는 거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는 로스 펑셔널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해 줘야 된다는 거 네, 그 정도 알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다음으로는 Implementing MLPs with Keras 해가지고 케라스를 이용해가지고 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구현을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건데 이게 케라스라는 그 파이썬의 모듈이 있는데 이 케라스 모듈 을 그대로 사용하면은 백엔드로 텐서플로우나 MXNet이나 시아노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는 텐서플로우 안에 있는 케라스가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엔 요걸 배울 거예요. 그래서 tf.keras 텐서플로우 안에 있는 그런 케라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백엔드로 텐서플로우 만 사용하게 되는데 저희 지금 책의 예제 코드라든지 저 같은 경우엔 주로 이렇게 일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 책에서 소개하는 방법도 이런 쪽이다 보니까 저희는 이 방법을 많이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텐서플로우 설치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한번 보면서 해봤으면 좋겠고요. 학생들 컴퓨터에 직접 설치하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그냥 콜랩을 활용해도 돼요. 왜냐면 콜랩에는 텐서플로우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텐서플로우 2.x 버전이 있어가지고 콜랩에서 텐서플로우를 열고 그 다음에 버전을 확인해 보면은 둘 다 이거 이상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요거 이상 버전인 거 확인할 수 있을 거고 직접 내 컴퓨터에서 해보고 싶다 하는 학생들은 좀 여러 가지 튜토리얼들을 찾아가지고
그 직접 설치해 보셔도 좋고요.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GPU가 없으면은 CPU 버전으로 돌아갈 텐데 아마 콜랩 사용해서 하는 것보다 느릴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또 여러분들 중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 있어가지고 GPU까지 사가지고 컴퓨터에 달아가지고 설치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더 빠를 경우가 많겠죠. GPU의 성능에 따라서. 네. 아무튼 요번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다 GPU를 살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이제 처음 딥러닝이라는 거를 접해보게 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는 일단 자동으로 그 깔려 있고 공짜로 쓸 수 있는 요 콜랩 환경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저희 수업은 요 콜랩 위에서 텐서플로우 2 사용해가지고 돌아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계속 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실제 예제 데이터에 대해서 MLP를 적합시켜보고 분석해보는 뭐 이런 시간을 갖게 될 텐데요. 제일 쉬운 API가 시퀀셜 API예요. 그래서 시퀀셜 API를 이용해서 쉽게 딥뉴럴 네트워크 구성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그런 내용을 실습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데이터를 읽는 부분이죠. 그래서 케라스 데이터셋에 지금 패션 앰니스트라는 데이터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그 데이터를 지금 가져와 준 거고요. 그 가져온 데이터에서 이게 그 트레인 데이터 전체랑 테스트 데이터가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눠진 것들을 이렇게 불러오고 그 다음에 전처리를 0에서 1 사이의 지금 원래 이 데이터를 불러오면은 이 데이터 값들이 0에서 255 사이의 정수값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를 255로 나눠가지고 0에서 1 사이의 실수값이 되도록 표준화를 시켜주고요. 이렇게 표준화 시켜주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요 그 케라스 텐서플로우 케라스 여기 요게 디폴트로 사용했을 때 인풋 데이터의 차원이 0에서 1 사이일 때 좀 제일 잘 수렴하게끔 짜놨어요. 이렇게 이미지 데이터나 이런 것들일 때는요. 그래서 추천하는 게 제로 원 노멀라이저나 아니면은 그 뉴머리컬 데이터인 경우에는 평균을 빼고 분산을 나눠가지고 스탠다드이즈드 그 노멀리제이션 그런 식의 스케일링을 한 다음에 요 딥러닝 알고리즘을 돌리면은 디폴트로 사용해도 수렴을 적당히 빠르게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노멀라이즈를 해준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Creating the Model Using Sequential API라고 해서 이 Sequential API를 이용해 가지고 모형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되게 쉬워요, 사실. 이 모델을 선언을 한 다음에 하나씩 애드를 해주면 돼요. 필요한 것들을 애드를 해주는데 처음에 그 인풋 쉐이프가 28,28인데 얘네를 플래튼 시켜준다. 그래서 28 곱하기 28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숫자가 나오겠죠. 그 차원으로 플래튼 시켜주는 그런 레이어가 되겠고요. 이 플래튼 레이어. 그 다음에 덴스 레이어를 달았어요. 이 덴스 레이어 그 앞에서 배웠죠. 지금 28 곱하기 28이면 여기 이쪽은 차원이 28 곱하기 28 한 그런 숫자가 될 거고 여기다가 덴스 레이어를 달아가지고 300개 여기 동그라미가 300개 있는 거예요. 300개 해서 덴스 레이어를 달았고 다 연결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엔 100개. 여기 동그라미가 100개 있는 거예요. 100개. 해가지고 이렇게 네트워크들이 연결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엔 이젠 10개. 10개. 중요한 건 여기 10개 이후로 판별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두 개의 히든 레이어에서는 액티베이션을 밸류로 잡았고요. 마지막 액티베이션은 소프트맥스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10개가 있는데 10개가 지금 패션 앰니스트라고 해서 10개의 서로 다른 그런 라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라벨들이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거냐 약간 이런 문제인데 이 마지막 10개 같은 경우에는 다 합쳐서 1이 되고 각각의 그 10개의 각각의 컴포넌트들이 그 해당 아이템에 해당하는 확률 값이 되게끔 모형화하고 싶으니까 액티베이션을 소프트맥스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언해 줄 수도 있고요. 이게 똑같은 선언인데 이런 식으로 선언해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keras.model.sequential 한 다음에 이 대괄호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구성해서 모델을 선언해 줘도 예, 방금 선언한 이 모형이랑 똑같은 모형이 선언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모형을 선언하게 되면은 그 모델점 레이어를 이용해 가지고 그 해당 모델의 리스트를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모델점 레이어에서 1 해가지고 요 모형을 히든 원이라고 받아온 다음에 이 히든 원 모델형의 네임을 살펴보면 아 얘가 덴스 레이어구나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model.get layer dense 해가지고 어, 음, 음, 예, hidden one이 요거는 그 로직 연산이네요. 해가지고 뭐, 네, 뭐 요런 연산도 해줄 수 있다 이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 모형을 선언하고 나서도 각 레이어의 컴포넌트들의 리스트를 확인하거나 레이어 이름으로 해서 접근할 수도 있고 뭐 그렇다는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all the parameters of a layer can be accessed using its get weight and set weight method.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요 레이어들이 결국 이런 함수라고 했잖아요. fx는 wx 플러스 b 이렇게 이런 함수라고 했잖아요. 이런 함수라고 했는데 그러면 저희 지금 이 웨이트들을 추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형을 선언을 했으면 결국 어떤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 W랑 B를 추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 W랑 B를 그 초기 값을 어떻게 설정하거나 어떻게 그 받아오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형을 해놓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모형을 계속 돌리다가 중간에 이 웨이트들을 가져와 가지고 뭔지 확인할 수도 있고요. 약간 그런 식인데 지금까지 그럼 적합된 모형의 웨이트들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get weight 함수를 사용하면은 요걸 받아올 수가 있어요. 저희 지금 네, 히든 레이어 그 히든 원 레이어에 그 적합된 이런 웨이트들 W와 B들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네, 이렇게 그 get weight 사용해 가지고 예, 받아올 수가 있고요. 이 weight의 차원 같은 경우엔 784,300이라는 거 또 알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요거 보면은 음, 지금 요 weight가 W고요. bias가 B인데요. 그 앞에 첫 번째 인풋이 28 곱하기 28인가 그랬었고요. 두 번째 여기가 지금 300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게 어떤 F1 요게 WX 플러스 B인데 요 X의 차원이 28 곱하기 28 784 곱하기 1이고요. 요 W의 차원이 그러면 이건 300 곱하기 784여야겠죠. 그래서 300 곱하기 784의 W가 이건데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쪽 동네에서는 XW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F1 XW 플러스 B로 많이 표현하다 보니까 요거 그 트랜스포즈에서 생각해 보면은 784 곱하기 300 그래서 웨이트 행렬 요게 W가 784 곱하기 300에 추정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요 바이아스 텀은 784개 300개 300개 B 바이아스 텀은 300 곱하기 1이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바이아스가 300개 이런 식으로 추정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세세하게 이런 웨이트들을 컨트롤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get weight라든지 아니면 요 바이어스라든지 이 얘네들을 통해서 이렇게 세부적인 웨이트들을 중간에 손볼 수도 있다라는 거 정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컴파일링 더 모델인데요. 요 컴파일링은 내가 어떤 거를 쓰겠다라고 약간 디파인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모델.컴파일링 나는 로스로 스파르스 카테고리칼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쓰겠다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는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사용하겠다. 그 다음에 매트릭은 평가용 매트릭은 accuracy를 사용하겠다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model.fit 요걸 사용하는 게 이게 그라디안 업데이트를 하겠다는 거고요. 여기서 epoch를 30으로 했다는 거는 epoch를 데이터 전체를 한번 쭉 쓴 게 epoch 1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보통 배치 사이즈를 지정을 하는데 여기서 옵션은 안 썼는데 배치 언더바 사이즈 요런 옵션이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엔 저희가 기본적으로 여기 돌아가는 게 미니 배치 그라디안 디센트 알고리즘이 돌아가요. 미니 배치 그라디안 디센트. 뭐 하여튼 아무튼 미니 배치 형식으로 돌아가는데 이 미니 배치 같은 경우에는 이 배치 사이즈만큼씩 업데이트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배치 사이즈를 예를 들어 32라고 주면은 저희가 토탈 트레이닝 셋이 10,000개 있다고 쳐요. 만약에 토탈 트레이닝 셋이 10,000개가 있다고 치면은 배치 사이즈 32개씩 배치 사이즈 좀 계산하기 쉽게 100이라고 할게요. 배치 사이즈를 100이라고 하면은 배치 사이즈 100개씩 이걸 랜덤하게 100개의 서로 다른 배치들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100개. 그러면 100개의 각각의 배치만큼씩 업데이트를 해요. 그래서 이 100번 업데이트를 해주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요 바가 올라가요. 이게 바가 쭉 올라가가지고 이 100개가 다 끝나면 이 데이터 한번 쭉 다 돈 거잖아요. 다 돌았으니까 다 돌고 발리데이션 로스 그 현재 모형으로 발리데이션 로스 계산하고 그리고 에폭 하나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한 번을 다 쓰면 에폭 하나가 끝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폭 하나가 끝나면 그 두 번째 에폭으로 가는데 이 데이터들을 다시 셔플링을 해가지고 이 랜덤하게 또 다시 한 그룹에 100개씩 들어가는 100개의 그 주머니들로 만들어주고요. 그 각 주머니마다 그라디안 디센트 업데이트를 통해 가지고 아까 말했던 그 파라미터들 W랑 B들 이런 애들을 네트워크에 있는 W와 B 등등의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트레이닝을 그 그라디안 디센트 미니 배치 그라디안 디센트를 이용해서 그 업데이트를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요거 돌려보시면은 쭉 올라가서 모든 배치들이 연산이 끝나면 에포크가 하나 증가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에포크에서 또 이렇게 배치들별로 업데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진행해서 30번째 에포크에서 30번째 에포크의 각 배치들을 이런 트레이닝을 쭉 하고 해서 모든 게 끝나면은 트레이닝 셋 에큐레이시랑 트레이닝 셋 로스 그 다음에 발리데이션 셋 로스랑 발리데이션 에큐레이시 각 에포크가 끝날 때마다 요거를 리포팅을 해줘요. 이게 디폴트 옵션이죠. 다음으로는 이 트레이닝 과정을 그래프로 살펴본 내용인데요. 요 방금 닷핏을 히스토리로 저장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스토리는 모델 닷핏이었잖아요. 모델 요 fit 하면은 이 모형 피팅이 일어나는데 이 피팅이 일어난 정보들을 여기 히스토리에 저장을 해줘요. 그래서 요 히스토리 저장된 히스토리를 통해서 이 모형이 트레이닝 됐었던 그 값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 히스토리 안에 있는 로스나 에큐레시나 발로스랑 발 에큐레시 요런 아이템들이 요 히스토리 안에 있는데요. 걔네들을 플롯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에큐레시 같은 경우 이렇게 발리데이션 에큐레시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구나. 발리데이션 로스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확인을 해줄 수가 있어요. 가끔가다 오버피팅이 일어나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확인해주기 위해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고요. 이게 잘 안 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게 accuracy가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떨어지기 시작하기도 하고요. validation loss가 내려가다가 올라가게 되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오버피팅이 일어날 때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트레이닝의 경우엔 트레이닝 accuracy는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고요. 근데 validation accuracy가 갑자기 중간에 떨어지기 시작했다. 왜냐면 그 부분부터 오버피팅이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 멈춰줘가지고 그때의 파라미터를 갖고 와줘야겠죠. 그런 경우에는.
네, 그리고 이밸류에이션을 할 때는 요 model.evaluate로 해서 테스트 데이터 셋을 넣어가지고 이밸류에이션을 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프리딕션, 새로운 개체들에 대해서 프리딕션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코드 또 이어서 마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Building an Image Classifier 해서 요 TensorFlow와 Keras 사용해가지고 지금 네, 텐서플로우 버전이랑 케라스 버전을 확인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엠니스트 데이터에서 패션 엠니스트 데이터, 패션 엠니스트 데이터를 불러온 다음에 그 쉐이프를 한번 봐주면은 이 그림이 28,28의 그림이라는 거 알 수 있고 일단 트레인셋에 6만 개가 있구나. 그리고 인티저 형식으로 되어 있구나. 뭐 요 정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네 이게 그 값이 0에서 255 사이의 인티저로 코딩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x train full 해서 몇 개 지금 찍어 보면은 예, 이게 0에서 그 몇 사이의 인티저 0에서 255 사이의 인티저 값이 수로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네, mp.max를 사용해서 255 네, 맥스 값이 255죠. 네, 하는 걸 볼 수 있고 그래서 255로 나눠가지고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도록 표준화를 해준 다음에 네, 그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plt.imshow 해서 요 트레인셋 정리한 거 첫 번째 거를 이미지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 코트 이미지가 나오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이게 그 두 번째 거도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 거, 뭐 네 번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림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Ytrain 라벨 같은 경우엔 0에서 9까지 10가지가 주어지고요. 그 클래스들은 각각이래요. 그래서 티셔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클래스가 있고요. 네, 코트. 첫 번째 거는 코트였네요. 그리고 지금 나온 거는 네 번째 건데 아무튼 네 번째 거는 뭔가 보면은 네, 앵클 부트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the validation set contains 5,000 images and the test set contains 만 예, 이렇게 validation set이랑 테스트 셋은 아까 트레인 셋은 6만 개 있었었는데 validation 5천 개, 테스트 셋은 1만 개 정도 있어가지고 저희가 트레이닝을 할 때 validation set accuracy를 보면서 트레이닝을 쭉 시키고 마지막으로 final evaluation set을 테스트 셋으로 하려고 이런 구조로 이렇게 나눠 놓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Let's take a look a sample of the images in the dataset 해가지고 데이터셋을 살펴보면은 앞에 몇 개의 그림을 그려보는 그런 코드가 되겠고요. 이렇게 10개의 그림, 그 10개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림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은 케라스를 이용해서 모형을 만들어주는 부분인데요. 모델은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add model.add 사용해서 sequential API에서는 model.add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더해주는 형식으로 만들면 될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많이 사용한다기보다는 요 똑같은 거를 코딩을 할 때 요 밑에 형식도 있지만 그냥 애초에 그 import from 잠시만요. 그냥 애초에 요거를 모형으로 그 모형 이름만으로 바로 가져와가지고 그 쓰는 것도 많이 해요. 펄셉트론 가져온 예제에서 보면은 펄셉트론 잠시만요.
perceptron. 네, 요런 식으로요. 그 from tensorflow.keras 점 모델에서 import cqn 하고 from tensorflow.keras.layers 해서 import flatten 하고 dense. 네,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 여기서 모형을 선언할 때는 sequential이랑 여기서는 flatten, dense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한 모형을 만들 때 이걸 매번 닥치기 귀찮으니까 보통 이런 식으로 이름만 가져온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를 나중에 할 때는 좀 더 이런 식으로 코딩 많이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렇게 모델 선언할 때 시퀀셜 한 다음에 대괄호로 묶은 다음에 이렇게 정의를 해도 똑같이 정의가 돼요. 그리고 모델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model.layers 해가지고 그 레이어들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를 좀 더 많이 쓰죠. model.summary를 해서 내가 만든 모형의 서머리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인풋이 28 곱하기 28이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플래튼 시켜가지고 784개의 그 벡터 형태로 만들어준 다음에 댄스 레이어를 2개 붙여가지고 300짜리 댄스 레이어 하나랑 그 다음에 뒤에 100짜리 댄스 레이어 하나 붙인 다음에 마지막으로 10짜리 댄스 레이어 붙이고 거기에 소프트맥스 액티베이션을 해가지고 결과를 판단할 수 있게끔 해주게 되겠죠. 그래, 그리고 뭐 요거를 또 요런 모양의 그림으로 그리고 싶으면은 케라스 유틸리티의 플롯 모드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다 라는 거 알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또 자잘하게 이 모델에서 레이어별로 이렇게 웨이트를 가져온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고요.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참고해 가면서 쓰면 될 것 같아요.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 저희가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사용해 가지고 이제 파라미터를 추적 옵티미제이션을 해가야 되는데 그거를 할 때 원래대로라면은 엄청 복잡한 일일 텐데 요 케라스 이런 거에서 미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그 프로그램에서 알아서 해가지고 업데이트 하게끔 이게 잘 짜놨어요. 그래서 이 컴파일 과정에서 어떤 룰을 사용할 건지 잘 지정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모델.점 컴파일 할 때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문제 같은 경우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죠. 그러니까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해야 되고, 그래서 로스를 스파르스 카테고리칼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로 잡고,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는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 그 다음에 매트릭은 애큐리시 사용해서 이렇게 컴파일을 한 다음에 그라디언트 디센트 업데이트를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엔 사실 요렇게 한 거랑 똑같다라는 거 알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피팅하는 부분, 요 부분이 실제로 그라디언트 디센트 사실은 미니 배치 그라디언트 디센트 방법에 의해서 이 파라미터를 피팅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에폭 1이 데이터 한 세트 6만 개의 트레이닝 데이터 한 세트를 한 번 도는 거예요. 그래서 배치 사이즈, 여기서는 배치 사이즈 몇이 디폴트인지 모르겠는데 디폴트 배치 사이즈만큼씩 계속 돌아가지고 그게 쭉 올라와가지고 모든 데이터를 다 쓰게 되면은 에폭이 하나가 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에폭 30번에 걸쳐가지고 모형을 피팅해주게 돼요. 이게 모형을 피팅해주는 과정에서 볼 수 있는 파라미터들이 일단 로스, 트레이닝 셋에 우리가 정의한 스파르스 카테고리칼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어느 정도로 계산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트레이닝 셋에 대한 accuracy, 그 다음에 validation 셋을 저희가 이렇게 집어넣어 줬잖아요. validation 데이터, 이렇게 validation 데이터를 집어넣어 준 경우에는
발리데이션 데이터에 대한 로스랑 발리데이션 데이터에 대한 액큐레이시까지 같이 출력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실행시켜 놓고 나면은 이제 좀 기다리면 되는 거죠. 예, 에폭 30이니까 30개까지 쭉 기다려야 되는데 네, 아직도 15개나 남았으니까 잠깐 정지해 놨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에폭이 29까지 트레이닝이 됐고요. 네, 30 해가지고 네, 트레이닝이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요 피팅하는 과정을 여기 히스토리로 저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 히스토리에 요 트레이닝 과정에서 뭐 몇 가지 정보들이 기록이 돼 있어요. 보면은 에폭스랑 스텝스랑 버보스 뭐 요런 게 저장이 돼 있고, 그래서 에폭이 뭔가 보면은 이렇게 0부터 29까지 30개의 에폭이 있고, 그 다음에 요 히스토리 키즈 해가지고 어떤 키들이 있는지 살펴보면 로스, 액큐러시, 발리데이션 로스, 발리데이션 액큐러시 이렇게 있는데 보통 얘들을 많이 살펴보면서 판단을 해요. 그래서 로스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발리데이션 로스는 어떠한지 뭐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 그림을 보면은 아시겠지만 요 파란색의 로스를 보면은 로스는 항상 떨어져요. 트레이닝 셋의 로스는 항상 떨어지고요. 근데 발리데이션 셋의 로스는 오버피팅 되는 경우에 이상한 일이 생기면서 올라가게 되기도 하는데, 이 지금 같은 경우엔 트레이닝이 되게 잘 된 케이스로 볼 수가 있고요. 예, 보시면 알겠지만 로스 이렇게 쭉 잘 떨어졌고, 발리데이션 로스도 쭉 떨어졌고 해서 모형이 잘 적합되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요 적합된 모형을 가지고 테스트 셋에 이밸류에이션을 할 때는 이렇게 닷 이밸류에이트 사용해가지고 이밸류에이션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액큐레이시는 88%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의의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지금 XNew 해가지고 그 테스트 셋의 첫 세 개 그림을 봐가지고 얘를 뭐라고 프리딕션 하는지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여기 보면 네, 이쪽 라벨이랑 이쪽 라벨이랑 이쪽 라벨로 프리딕션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프리딕 클래스는 9번, 2번, 1번이고 그 9번, 2번, 1번에 대한 네임은 앵클 부츠, 풀오버, 트라우저 이런 거였는데, 네, 그렇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프리딕션 한 거랑 네, 결과 값을 봤을 때 맞게 잘 클래시파이 하는 거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거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아니다, 요 부분도 해야죠. 리그레션 MLP. 네, 리그레션 MLP도 할 수가 있고요. 멀티레이어 참 네. 리그레션 MLP 같은 경우에도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마지막에 출력해주는 레이어가 그 1짜리 덴스 레이어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클래시피케이션은 클래스 개수에 맞춰서 레이어 수가 붙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모형 했을 때도 요 마지막 덴스 레이어의 쉐입이 1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클래스 프리딕트할 클래스가 10개가 있으니까 마지막 댄스 레이어가 10개였는데, 리그레션의 경우에는 그게 하나죠. 하나의 숫자형이 주어지니까 리그레션에서는 여기 데이터 전처리 부분은 하우스 데이터 그 전처리 부분이고요. 필요한 데이터 전처리들 수행해 주면 되고, 예, 그 다음에 이 모델에서 딥러닝 모형 할 때는 여기가 딥러닝 모형 만드는 부분인데 댄스 레이어 하나 달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레이어는 댄스 레이어 1만 달았죠. 네, 그래서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모형 컴파일 할 때도 민 스퀘어 에러를 사용했죠. 그래서 MSE 사용한 거랑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는 그냥 트레이닝 과정이죠. 트레이닝 하고 그 다음에 모델 이밸류에이트해서 테스트 셋에 MSE 그 민스퀘어 에러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실제 새로운 자료들에 대해 프리딕션이 어떻게 되는지도 잠깐 살펴본 뭐 그런 코드가 되겠고요. 네, 이것도 한번 돌려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하는구나 라는 거를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후 부분들은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네, 다음 설명드릴 부분은 Building a Regression MLP Using the Sequential API인데요. 사실 예제 부분을 조금 먼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뭐 아무튼 설명드리면은 Building Regression MLP 여기서 다른 점은 아까도 이 부분은 전처리 부분이고요. 일단 데이터를 로드하는 부분인데 캘리포니아 하우징 데이터 예전에 저희 그 실습하면서 진행해 봤었잖아요. 예, 그 비슷한 코드들을 이용해 가지고 하우징 데이터 로드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스탠다드 스케일러 사용해 가지고 데이터들을 좀 표준화 시켜주는 부분이 있었고요. 네. 다음으로 모형화하는 부분인데요. 모형화에서는 댄스 레이어 30개 좀 달아주고 그 다음에 결과 해가지고 이 결과는 댄스 레이어 한 개짜리가 나오고요. 요 한 개에서 민스퀘어 에러 이용해가지고 스토캐스틱 그라디안 디센트 사용해서 업데이트를 해주게 되겠고요. 그리고 에폭 20 사용해가지고 해주는 여기까지 예제 실습을 진행해봤던 부분이고요. 이제 한 단계 더 나갈 예정인데요. 네. 네,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저희가 해보고 싶은 거는 Building Complex Models Using the Functional API예요. 그러면은 뭐 어떤 예를 들 수 있냐면요. 기존에는 저희가 이게 시퀀셜하게 여기 인풋이 있으면 인풋, 그 다음에 뭐 레이어 들어오고, 뭐 또 레이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아웃, 인풋. 이렇게 in에서 out으로 갈 때까지 함수들이 시퀀셜하게 적용이 됐어요. 근데 이거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는 없을까? 약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x가 들어왔는데 이 x를 여기 히든 레이어에 넣어요. 히든 레이어를 넣고 그거를 다시 또 여기 두 번째 히든 레이어에 넣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 지금 콘케이트 부분에서 이 얘네를 합쳐가지고 뭔가를 해주면 안 될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F3이면은 F2, FX에다가 얘네를 뭐 합쳐서 그 디멘션이 좀 늘어나게 합쳐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다른 네트워크에 같이 집어넣어 줄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복잡한 구조의 함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 약간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멀티 인풋을 가질 수는 없을까? 뭐 예를 들면 하나는 그림이고 하나는 텍스트예요. 그러면 텍스트에 관련해서는 뭔가 다른 작업을 해주고 그림에 관련해서는 또 다른 작업을 해주고 어떤 부분에서 그걸 합친 다음에 아웃풋을 내줄 수는 없을까? 약간 그런 방법이나 또 다르게 생각하면은 이거는 멀티 아웃풋 모형인데요. 멀티 인풋, 멀티 아웃풋. 이런 식으로 중간에 요 부분만 모형화돼서 아웃풋을 내주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모형화해줘서 아웃풋을 내주고 이렇게 멀티 아웃풋을 가질 수는 없을까? 예, 있는데 네, 이런 것도 다 돼요. 그래서 그 펑셔널 API 부분을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구조 같은 경우는 지금 인풋 레이어가 있을 때 이 인풋 레이어에 이렇게 함수들을 적용하는데 이 적용된 거를 원래 거랑 이렇게 합쳐가지고 쓸 수는 없을까? 여기 적용된 데이터가 있으면은 얘네 둘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로 만들어서 뭔가 또 한번 적용시켜서 아웃풋을 내놓는다든지 이런 종류의 구조를 가질 수는 없을까? 인데 예, 그 부분을 여기 concatenate 함수를 이용해서 합쳐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인풋이 해가지고 지금 인풋을 받아오고요. 이 인풋을 value 댄스 레이어에 집어넣어가지고 랠리 액티베이션을 줘서 히든 레이어 1으로 받아오고요. 이 히든 레이어 1의 결과를 다시 또 다른 댄스 레이어에 집어넣어서 결과를 받아와서 그게 히든 2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온 결과인 히든 2랑 원래 인풋을 합쳐가지고 원래 인풋과 히든 2를 합쳐가지고 콘캣을 만들어줘요. 이렇게 만들어줄 때 이 concatenate 함수를 사용하면 이걸 합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concate에다가 댄스 레이어 1자리를 마지막에 붙여서 아웃풋을 내주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느낌이 되냐면요. 처음 인풋 X가 있어요. 인풋 X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댄스 레이어 30개의 댄스 레이어가 있고 여기 또 30개의 댄스 레이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30개의 댄스 레이어에 이 X 차원을 합쳐가지고 30차원 플러스 X의 차원 해가지고 얘네를 또 댄스 레이어 해가지고 마지막에 아웃풋 하나짜리로
해서 끝내는 이런 구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되겠고요. 네, 다음으로는 멀티 인풋 모형이에요. 그래서 인풋 A가 있고 인풋 B가 있는데 인풋 B에 대해서만 어떤 프리 프로세스를 해주고 그 다음에 A랑 B를 합친 다음에 뭔가 결과를 내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이게 인풋 A, 인풋 B 이런 식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인풋 B 같은 경우엔 히든 레이어를 이렇게 두 개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인풋 A랑 히든 레이어를 콘케이트네이트 한 다음에 아웃풋에 덴스 레이어 이렇게 컨캣을 다시 또 여기다 집어넣어서 아웃풋을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이게 그 모형을 나중에 선언을 해줄 때 모델은 케라스.점 모델 하고요. 인풋은 이렇게 두 개, 멀티 인풋이니까 이렇게 두 가지 지정해주고 아웃풋은 아웃풋 하나. 이런 식으로 펑셔널 API를 이용해서 모델링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역시 요거 컴파일 할 때는 로스 같은 경우에 지금은 리그레션 모형이니까 MSE로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 그라디언 디센트 사용해가지고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뭐 요 부분은 여기 데이터셋 나누는 거랑 그 다음에 실제로 그라디언 업데이트 해주도록 해서 닷핏을 이용해서 모형 적합시켜주고 그 다음에 MSE 테스트셋의 민스퀘어 에러 어느 정도 나오는지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새로운 그 개체 값들에 대해서 프리딕션 값이 제대로 나오는지도 한번 확인해보고 뭐 이런 종류의 코드들이 되겠어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멀티 인풋, 멀티 아웃풋 모형인데요. 인풋도 멀티고 아웃풋도 멀티일 때 이런 거 어떻게 코딩하면 되지? 있는데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코드인데 사실은 간단하게 이 아웃풋 부분만 이렇게 좀 바꿔주면 돼요. 아웃풋 부분이 이렇게 있었고요. 악실러리 아웃풋을 지금 히든 2에서 나오죠. 여기 히든 2로부터 히든 2를 집어넣었을 때 덴스 레이어를 달아주는데 이 아웃이 한 개인 걸로 해가지고 악실러리 아웃풋을 악스 아웃풋으로 달아주고요. 그 다음에 원래 기존의 아웃풋은 원래 콘캣 있던 거에서 기존의 아웃풋 달아주고요. 그리고 달라지는 점은 이 모델에서 케라스 모델 선언할 때 인풋은 그 들어오는 변수들이었다면 아웃풋에는 요 나가는 변수들 아웃풋이랑 악실러리 아웃풋 이렇게 두 가지 적어주는 거 그게 다른 게 되겠어요. 그리고 또 모델 컴파일 부분도 바뀌어야죠. 모델 컴파일 부분도 이렇게 지금 아웃풋이 두 개다 보니까 이 아웃풋 두 개의 로스를 MSE로 측정할 거다라는 거고요. 로스 웨이츠는 아무래도 MSE 요게 좀 더 중요하다 보니까 원래 모형에 좀 더 가중치를 주자 해서 90% 정도의 가중치를 원래 거의 MSE에 주고 그 다음에 10%의 가중치를 악실러리 아웃풋에 줘가지고 모형을 트레이닝 해주게 되겠고요. 스토캐스틱 그라디언 디센트를 써주는 거고 그리고 또 다른 점이 모델 피팅할 때 피팅할 때 부분이 다르죠. 아무래도 발리데이션 데이터셋이 Y 발리드가 두 개가 나오게 되죠. 요게 악실러리 아웃풋 나온 부분이랑 기존의 아웃풋이 있으니까 발리데이션 셋이 두 개가 들어가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밸류에이션 부분도 그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변화가 있는 거를 한번 확인해 보면서 코드를 돌려보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Using the Subclassing API to Build Dynamic 모델이라고 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다이나믹한 모형을 앞에서처럼 펑셔널 API 이용해 가지고 지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클래스 형식으로 해서 지정해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클래스 형식으로 지정을 해줄 때는 일단 요 모델.점 케라스.점 모델 요 클래스를 서브 클래싱 해가지고 만들어주게 될 거고요. 그래서 요 와이드 앤 딥 모델 클래스를 만들 때 케라스.점 모델이라는 그런 클래스의 성질을 그대로 가져오게 되고 그 다음에 요 이닛 부분은 생성자라고 하죠. 그래서 생성자라고 해가지고 요런 클래스를 만들어 줄 때 이 부분은 시작할 때 돌아가요. 그래서 모델 이꼴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게 되면 이 생성자가 자동으로 돌아가면서 이 부분은 저장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요 self.hidden에 이런 댄스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는 거 정도 생성자에서 해줬고요.
그 다음에 요 모델에 인풋을 집어넣어서 부를 때 요 콜 부분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이 모델에다가 뭔가 인풋을 집어넣었다 하면은 그 부분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게 되면 요 인풋가 인풋 A랑 인풋 B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풋 A랑 인풋 B로 구성이 되어 있고 걔네들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뭐 메인 아웃풋과 악실러리 아웃풋 정의를 한 다음에 이렇게 리턴해주는 뭐 그런 종류의 선언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다이나믹 모델을 서브 클래싱 이용해 가지고 클래스로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고 그 앞에서처럼 펑셔널 API 사용해서 이 모형을 정의해주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Saving and Restoring a Model 해가지고 이러한 모델들을 세이브 할 때는 이 model.save 함수를 이용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세이브 했던 모형을 읽어올 때는 그 .load 모델을 이용해서 세이브 했던 모형을 읽어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콜백들 사용하는 부분인데요. 매 에포크가 돌아갈 때마다 이 콜백 옵션을 통해서 뭔가 좀 내가 원하고자 하는 일들을 중간에 하게끔 해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매 체크 포인트, 매 에포크마다 그 모형을 임시 저장해 놓고 싶으면은 이렇게 체크 포인트 12 해서 매 에포크마다 여기 요 이름에다가 모형을 저장해 놓을 수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놨으면은 만약에 뭐 하다가 컴퓨터가 다운되고 이러면은 에포크가 한 8번째까지 돌아갔으면은 그때의 모형이 남아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된다든지 뭐 이런 용도로 콜백을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뭐 또 다른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get the best one 해가지고 이 콜백들 할 때 save best only를 true로 해가지고 이렇게 에폭을 10개까지 돌아가는 동안 이게 혹시 이게 validation accuracy가 떨어지다가 올라가는 경우에도 이렇게 best one을 가져와 가지고 그걸 쓰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정해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early stopping 이게 사실 좀 많이 쓰이는데 이게 트레인 셋 로스는 계속해서 감소하고요. 근데 발리데이션 셋 로스는 이렇게 감소하다가 다시 올라가요. 그러니까 오버피팅 문제로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 실제 데이터가 막 이렇게 돼 있다고 쳐요. 근데 그럼 실제 상황은 원래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오버피팅 되면은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 이걸 전부 지나가게 트레이닝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트레이닝 셋에 대한 로스는 더 감소하게 되지만 실제 그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 다른 테스트 데이터 셋들에 대해서는 더 많이 틀리게 돼요. 그래서 이 너무 과적합을 하게 되면 발리데이션 셋에 대한 로스가 이게 줄어들다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과적합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여기서 멈춰줘야 되잖아요. 그거를 early stopping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 그 validation set loss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할 때 그때 멈춰서 모형을 저장해 놔라 해가지고 뭐 early stopping 12 해서 early stopping 네, patience 10 이러면은 뭐 아마 한 10번 참는다든가 뭐 그런 종류의 규칙들이 있는데 그 자세한 거는 early stopping 여기에 코딩된 이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을 읽어보면서 적합한 파라미터 사용해 가지고 모형을 적합하면 아무래도 네, early stopping 방법을 이용해서 콜백을 쓸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진행한 연습 코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그 뭐냐, 리그레션 부분, 시퀀셜 API를 이용해서 뭐 적합시키는 부분까지 진행을 했고요. 하우징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서브 클래싱 방법이구나. 펑셔널 API는, 펑셔널 API를 제가 펑셔널 API가 이쪽이군요. 펑셔널 API. 네, 그렇죠. 펑셔널 API 여기 있네요. 네, 펑셔널 API 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펑셔널 API에서 지금 여기 concatenate 인풋이랑
히든 레이어 합쳐줘가지고 하니까 모델 서머리를 봐주면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지금 인풋이 8차원 데이터라고 해요. 8차원인데 덴스 레이어는 지금 저희가 30차원으로 정의를 했으니까 8차원이 들어와서 30차원으로 나오고 30차원으로 나오고 그리고 그 30차원을 여기 원레이 8차원이랑 합쳐서 38차원을 만든 다음에 다시 덴스 레이어를 붙이는데 아웃풋이 하나 1차원이 나오게끔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줘서 저희의 그 첫 번째 예제 펑셔널 그 API 예제를 구현할 수 있게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트레이닝 진행해가지고 모델 프리딕트, 뭐 테스트 에러, 뭐 이런 거 다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네, 로스가 테스트 셋 로스가 0.4032 뭐 이 정도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멀티 인풋해서 뭐 와이드 인풋과 딥 인풋이 있는 모양인데요.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인풋이 있을 때 멀티 인풋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멀티 인풋으로 만드는데 저희가 인풋 B에 대해서는 지금 레이어를 2개 정도 더 적용을 하고요. 그 2개를 합쳐가지고 콘케이트네이트 한 다음에 덴스 레이어 달아서 모형을 만들고 뭐 여기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런 예제를 달았지만 이런 멀티 인풋 모형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 같은 경우엔 그 예를 들어 내가 데이터가 그림 데이터도 있고 텍스트 데이터도 있는데 이 그림 데이터랑 텍스트 데이터를 다 합쳐가지고 뭔가 프리딕션을 하고 싶다. 약간 이런 식의 내용일 때 이런 멀티 인풋 모형을 구성하면 될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엔 간단한 예제니까 이렇게 진행해가지고 뭐 컴파일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멀티 인풋 모형도 이렇게 잘 적용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아웃풋이 여러 개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악실러리 아웃풋을 하나 정의를 해가지고 그 악실러리 아웃풋이 있는 상황에서 펑셔널 API를 이용해가지고 그 책의 그림에 나와 있는 모형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컴파일, 네, 아무래도 아웃풋이 2개다 보니까 MSE로 2가지에 대해 컴파일을 하고요. 이 로스가 MSE 둘 다 MSE로 하고 그 2개의 로스를 합칠 때 웨이트를 비중을 0.9랑 0.1로 주겠다는 거고요. 네, 스토캐스틱 그라디언 디센트 사용해서 이제 그라디언 미니 배치 그라디언 디센트 업데이트들을 해주면 지금 이렇게 적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그 모형 이밸류에이션이랑 그리고 새로운 옵저베이션에 대해서 프리딕션은 지금 요 코드처럼 하면 되고요. 그리고 또 서브 클래싱을 배웠죠. 이 모형을 디파인을 할 때 이렇게 그 펑셔널 API를 사용해도 되지만 이렇게 클래스를 사용해 가지고 정의를 해줄 수 있고요. 이렇게 클래스를 이용해서 정의를 해줄 때는 일단 keras.model.model 그 요거를 일단 가져와 가지고 이 밑바탕에서 모델링 한다는 거여서 여기 가로 안에 이걸 넣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생성자 부분에서 어떤 모형들 뭐 사용할지 이런 것들 좀 정의를 해주고 요 것들 사용해서 콜 부분에서 모형을 만들어서 쓰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잘 잘 돌아가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saving and restoring 해서 이게 모형을 만든 다음에 이 만든 모형을 일단 트레이닝을 하고 이 트레이닝 된 이 모형을 세이브 할 때는 이렇게 모델.save를 이용해서 세이브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형을 로드할 때는 models.load 모델 이런 식으로 해서 로드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네, 프리딕션 해주면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 네. 그리고 save 웨이츠들을 세이브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쓴다고 하는데 네, 보통 이렇게 모델 세이브를 좀 더 많이 쓰는 것 같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save 웨이츠 이런 걸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 알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콜백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코드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네, 이 컴파일 할 때 체크 포인트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매 에포크마다 마이 케라스 모델 .h5라는 거에 체크 포인트로 모형을 세이브하는 거고요. 이렇게 세이브된 거, 요게 만약에 트레이닝이 중간에 끊겼으면 지금 저희 폴더에 마이 케라스 언더바 모델 .h5가 있으니까 그 파일을 이용해서 이 모형을 그 가장 최근 거로부터 불러올 수도 있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얼리 스타핑 방법인데 얼리 스타핑 방법을 적용해서 아마 중간에 좀 일찍 끝났을 수도 있는데 그냥 쭉 돌고요. 모형을 얼리 스타핑 방법에 의해서 그 저장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닌가? 잠시만요. 요게 아니면은 요게 계속해서 성능이 좋아져가지고 얼리 스타핑에서 스탑을 안 한 걸 수도 있고요. 네. 한번 돌려볼까요? 아무튼 이게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하고 보면은 이게 100개까지 쭉 돈 다음에 마지막에 남은 모형이 요 얼리 스타핑 룰에 의해서 최적화된 모형이 선택돼서 남게 될 거니까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콜백을 클래스로 해가지고 나만의 콜백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콜백을 만드는데 그러면 케라스 콜백 해가지고 요 개체를 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on epoch end 에폭이 끝날 때마다 네, 엔버 트레인 뭐 요거를 출력하게끔 하는 네, 그런 프라이빗한 그걸 만들 수가 있어요. 콜백을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프라이빗한 콜백을 만들었을 때 그 콜백을 이렇게 네, 이렇게 발리데이션 나누기 트레인은 1.08 뭐 이런 식으로 콜백을 만들어서 뭐 출력해 주게끔 할 수도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Fine Tuning Neural Network Hyperparameters 여기 이 부분에서는요, 예전에 SK런에서 썼었던 Grid Search CV나 아니면 Randomized Search CV 이런 걸 사용해가지고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진행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은 number of hidden layers나 아니면은 number of neurons 뭐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learning rate 이런 하이퍼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진행할 수가 있고요. 네, 이런 그 코드들이 있으니 요렇게 해서 진행해도 되고요. 그리고 SK런 말고 다른 거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은 하이퍼옵트나 케라스튜너, SK런 옵티마이 그 기타 등등 다른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하는 그 소프트웨어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소프트웨어들 사용해가지고 진행해 주셔도 됩니다. 그 모형을 적합시킬 때 number of hidden layers나 아니면 number of neurons per hidden layer 그러니까 저희가 모형 인풋이 들어왔을 때 여기 레이어들을 막 집어넣고 그 다음에 아웃풋이 나온다고 쳤을 때 이 레이어들의 개수나 아니면 그 각 레이어에서의 number of neurons 요 안에 들어가 있는 number of neuron의 개수나 뭐 이런 거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뭐 어떻게 결정하는 게 좋을지 뭐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는데요. 근데 그 recommendation은 it's often simpler and more efficient to pick a model with more layers and neurons than you actually need.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것보다 좀 더 크게 잡아가지고 먼저 모형이 오버피팅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then use early stopping and other regularization techniques to prevent it from overfitting. 그래서 모형을 일단 오버피팅 되게 어느 정도 만들어서 잡아준 다음에
레귤러리제이션 기법들이나 아니면 그 다음부터 조금씩 줄여주거나 아니면 얼리 스타핑 방법을 쓰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최적의 모형을 찾아주는 그런 방식으로 트레이닝 시키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이퍼 파라미터들로는 러닝 레이트, 배치 사이즈, 뭐 등등등이 있겠는데요. 일단 러닝 레이트부터 보면은 러닝 레이트를 사용하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starting with a very low running rate로 한 다음에 그러니까 러닝 레이트를 작게 시작한 다음에 gradually increase it up to very large value 해가지고 예를 들어 10까지 하면은 거의 수렴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러닝 레이스를 작게 한 다음에 점점 늘려가면은 아무래도 이 로스를 그려보면은 러닝 레이스에 따라서 이게 점점 이렇게 로스가 줄어들다가 다시 올라가겠죠. 러닝 레이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게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러닝 레이스를 결정하라고 하면은 optimal running rate will be a bit lower than the point at which the loss starts to climb. 그러니까 로스를 따라가다가 러닝 레이스를 증가시켜가면서 로스를 따라가다가 로스가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하는 시점의 그 전전 정도 시점에서 러닝 레이스를 결정해가지고 해주는 게 좀 옵티말에 가까울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근데 사실 러닝 레이스는 좀 잘 알려진 문제들을 풀 때는 그냥 기존에 잡혀 있는 디폴트 러닝 레이스를 사용해도 크게 문제될 거는 없고요. 네, 근데 뭔가 좀 새로운 그 문제에 대한 풀이를 하는데 뭔가 잘 수렴하지 않는 것 같고 이럴 때 러닝 레이트 파라미터를 결정하기 좀 힘든 경우에는 지금 여기 쓰여진 방법대로 해가지고 러닝 레이트를 결정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치 사이즈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데 배치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try the largest batch size that can fit in GPU RAM.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GPU RAM이 허용하는 만큼에서 한도 내에서 최대한 큰 배치 사이즈를 잡아가지고 트레이닝 시키기를 추천하고요. 만약에 그게 잘 안 되면은 그러니까 if training is unstable 가끔은 이렇게 그 큰 배치 사이즈를 썼을 때 좀 unstable하게 트레이닝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use batch size use small batch size from 2 to 32. 그러니까 이렇게 잘 트레이닝이 안 될 때는 배치 사이즈를 좀 작게 해가지고 진행해라. 뭐 약간 요런 요런 추천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펑션 관련해서는 use ReLU for hidden layers. 예, 그 hidden layer에 있어서는 ReLU를 주로 사용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open layer에 있어서는 it depends on task.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상황에 맞게끔 open layer에는 activation 펑션을 사용해 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운데는 웬만하면 ReLU를 쓰면 되고요. 뭐 렐류 말고도 LU나 뭐 SLU나 뭐 여러 가지 등등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렐류 사용하면 웬만하면 잘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부분 예제 코드들 진행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먼저 빌드 모형을 통해 가지고 모형에 대한 선언을 해주는데 일단 케라스의 시퀀셜 그 모형으로 시퀀셜하게 모형을 저장해 줄 거고요. 먼저 인풋 레이어를 달아줬어요. 그래서 인풋 쉐입 통해서 인풋 레이어 달아주고 그 다음에 히든 레이어들 추가해 주는데 여기 n 히든이라는 파라미터를 통해서 뭐 지금 디폴트는 1로 잡아놨네요. 요 해가지고 히든 레이어를 몇 층으로 달 건지 그 다음에 각각의 히든 레이어를 달 때 각 레이어의 number of neurons 해가지고 뉴런은 몇 개씩 달 건지 그렇게 얘네 둘을 하이퍼 파라미터로 지정을 해줬고요. 그리고 러닝 레이트랑 네 러닝 레이트도 이렇게 지정을 해줬 이 하이퍼 파라미터 형식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줘서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줄에서는 케라스 레그 해가지고
네, 요 빌드 모델 요 모형을 이용해 가지고 케라스 리그레서를 그 만들어 주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요 만들어준 케라스 리그레서 모형을 이제 여기서 피팅을 하게 되겠는데요. 일단 디폴트 모형인 n 히든 1, n 뉴런 30, 그리고 러닝 레이트 0.003, 뭐 아무튼 그거 사용해 가지고 트레이닝을 100회 진행하면은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러닝 레이 그 여기서 콜백은 얼리 스타핑으로 하는데 페이션스는 10으로 해가지고 10번 연속으로 이렇게 뭐 올라간다든가 약간 그런 그 로스가 10번 연속 올라가는 상황 이런 게 발생하면 멈춘다 약간 이런 정도 규칙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자세히 이 옵션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싶으면은 이렇게 찾아보면은 네, 여기에서 설명들이 잘 나와 있어서 이런 설명들을 잘 읽어보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patient number of epochs with no improvement after which training will be stopped. 그러니까 그 아까 patient가 10이면은 10번 연속 improvement가 없으면은 이제 스탑하는 약간 그런 룰을 추가하는 게 되겠고요. 네. 또 다른 그 옵션들도 한번 확인해 보면서 그 뭐냐 그 콜백에서 그 얼리 스타핑 룰을 적용할 때 한번 참고해서 보면 됩니다. 네, 이제 얼마나 트레이닝이 되는지 보면 일단 트레이닝이 다 끝났고요. 그래서 뭐 테스트 셋 계산해 본 다음에 프리딕션 값도 구해보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할 때 사실 저희가 어떤 게 옵티멀 하이퍼 파라미터인지를 몰라요. 어떤 그 히든 레이어를 몇 층 써야 될지 아니면 넘버 오브 뉴런스를 몇 개로 해야 될지 러닝 레이스는 어떻게 결정하면 좋을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잘 모르니까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런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튜닝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은 랜덤 설치 CV 사용해가지고 그 SK런에 있는 랜덤 설치 CV 이용해서 뭐 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지금 보면 그럼 하이퍼 파라미터 스페이스가 4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4, 2, 8, 8, 26, 한 16개 정도로 해서 이걸 그 16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랜덤하게 돌아다니다가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정해가지고 결정해 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트레이닝이 쭉 되면서 트레이닝이 네, 한 랜덤하게 몇 번 하겠죠. 이터레이션이 10번이니까 랜덤하게 10번 이터레이션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10번의 랜덤한 이터레이션 결과로 그 10번 안에서 제일 최적의 크로스 발리데이션 에러 레이스를 놔주는 걸로 이렇게 여기 베스트 파라미터가 책정이 될 거예요. 지금 좀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몇 번째인지가 네, 안 나오네요. 네, 아무튼 크로스 발리데이션 요거를 10회 정도 진행하게 될 거고요. 네, 그래서 10회 정도 진행하고 나면은 결과를 먼저 해석하자면은 일단 그 여기서 결과가 러닝 레이스는 요럴 때, 그 다음에 n 히든 레이어 개수는 2개, 그리고 각 2개의 히든 레이어에선 뉴런 개수가 42개씩 가질 때가 베스트 파라미터로 선정이 됐고, 그때에서의 그 베스트 스코어는 이렇게 계산이 됐고, 그 베스트로 계산된 에스티메이터를 가져와 가지고 네, 테스트 셋에 대해서 지금 계산해 보면은 마이너스 0.30 정도 나온다라는 거가 되겠고, 그리고 그 베스트 에스티메이터 얘를 가져와서 새롭게 모형에서 만들어서 적용이 하려면 이런 식으로 모형을 가져오면 돼요. 그러니까 모델에서 지금 랜더마이즈드 설치 CV를 통해 가지고 계산된 것 중에 최고의 모형을 이 모델에다 불러오려면 이렇게 불러오면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불러온 모형으로 모델.evaluate를 사용해서 테스트 셋을
이밸류에이트를 해보면은 그럼 그 결과가 여기 0.3065 이렇게 똑같이 나온다라는 게 예제 코드가 되겠습니다. 네, 요 부분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네요. 계속 진행 중이긴 한데, 아무튼 여기 코드들을 설명드렸으니까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는 잘 알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면은 다음 그 챕터 11 부분부터 다시 또 설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챕터 10에서는 뉴럴 네트워크 모형이 어떤 건지, 역사적으로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랑, 그 다음에 간단한 뉴럴 네트워크 모형들 어떻게 트레이닝 시킬 수 있는지, 케라스를 사용해가지고 어떻게 트레이닝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인 챕터 11부터는 지금까지는 네트워크가 좀 레이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쉘로우 그 네트워크를 봤다면, 이제 챕터 11부터는 좀 더 딥한 딥 뉴럴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트레이닝을 시켜야 하는지 뭐 등등등의 지식들을 좀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